부산에서의 어린 시절과 소박한 꿈. 부산이라는 바닷가 도시에서의 유년 시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박한 추억이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해운대 근처의 작은 골목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바다의 짠내와 파도 소리가 언제나 익숙한 배경음악처럼 깔려있는 곳이었죠. 아침이면 엄마가 직접 담근 김치 냄새에 잠에서 깼고, 밖으로 나가면 이름 모를 고양이들이 골목을 서성이며 아이들과 놀았습니다. 빠듯하지만 따스한 달동네. 우리 집 창문 너머로는 언제나 바다가 보였고, 해질녘이면 석양이 붉게 물드는 하늘을 멍하니 올려다보며 곧 다가올 내일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 저와 엄마 둘이 살았어요. 엄마는 낮에는 시장에서 해산물을 팔고 밤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엄마가 늘 있어줬으면 했지만 집안에 엄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집이 궁핍했지만 엄마는 언제나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불행해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며 손을 꼭 잡아주셨죠. 학교에 다닐 때 낡고 해진 교복을 입고 다니는 친구, 도시락 반찬이 김치밖에 없는 친구들과 서로를 위로하며 더없이 소중한 우정을 나눴습니다. 바다에서 조개 껍데기를 주워오거나 동네를 돌며 버려진 잡지와 종이들을 모아와 그것들을 스케치북 삼아 그림 그리기를 즐겼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림이 정말 좋았고 하얀 도화지에 알록달록한 물감으로 소박한 꿈과 희망을 표현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습니다. 어릴 적 저의 유일한 로망은 나중에 커서 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세상살이는 고단하다는 걸 너무 일찍 배웠지만 예술이라는 언어는 그런 현실마저 잠시 잊게 해주는 마법 같은 탈출구였습니다. 주말이 되면 엄마와 함께 자갈치 시장을 돌며 신선한 해산물을 구경하고 엄마가 사준 떡볶이나 오뎅 한 꼬치에 한껏 행복해했습니다. 가끔씩은 아주 조그만 미술학원에 가서 무료로 열리는 미술 경연에 참가하기도 했죠. 상장을 받으면 얼른 엄마에게 달려가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았지만 엄마의 따뜻한 손길과 부산의 따스한 바닷바람은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제 마음의 깊은 곳에는 항상 엄마와 내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소박한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이 느꼈던 부산의 따뜻함,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꿈에 대한 열망을 언젠가 그림으로 세상에 전하고 싶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서울에서의 힘겨운 시작과 새로운 도전.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저는 마침내 어릴 적부터 품어온 꿈을 이루기 위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딱히 아는 사람도 의지할 친척도 없는 낯선 도시였지만 예술대학 합격이라는 평생의 목표가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었습니다. 부산역에서 새벽 기차를 타고 올라오던 날 찻장 밖으로 지나가는 바다와 산,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엄마의 손짓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바쁘고 또한 냉정해 보였습니다. 처음엔 신촌 근처의 지하 단칸방에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3평도 채 안 되는 조그만 방엔 햇빛도 잘 들지 않았고 겨울이 오기 전부터 벽엔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죠. 벽지 틈새로 바람이 스며들 때마다 그리운 엄마 생각이 절로 났습니다. 등록금과 월세,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저는 낮에는 캠퍼스 가까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손님이 몰리는 출근 시간엔 계산대와 서빙은 오가며 손이 쉴 틈이 없었고 마감이 끝나고 나면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학원 숙제를 해야 했습니다. 방학엔 야간 청소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버텼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첫 해는 외로움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타지에서 온 초짜로서 느끼는 소외감, 그리고 부산에서처럼 언제든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없는 낯섦, 온갖 사투리를 들키지 않으려 했었지만 서울 사람들의 빠른 말투와 세련된 모습에 주눅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악착같이 공부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자 했었죠. 수업이 끝난 뒤 늦은 밤 기숙사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며 점점 멋있어지는 내 그림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잘하고 있어. 곧 멋지게 성공해서 부산으로 내려갈게. 하며 스스로를 북돋았습니다. 가끔은 돈이 궁해진 어느 날 편의점 할인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언젠가 이 시절도 지나갈 거야 라는 희망으로 버텼고 미술 준비물 살 돈이 모자랄 땐 밤새워 아르바이트를 더 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힘든 와중에도 지원해준 건 내 꿈을 믿어준 엄마와 혼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는 제 자신의 의지였습니다. 주말에는 대학 도서관에서 그림책을 읽거나 가까운 미술관을 무료로 돌아보며 영감을 얻었습니다. 예술계의 경쟁은 상상 이상이었지만 내 그림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날만 생각했습니다. 생활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질수록 저는 자신에게 더 엄격해졌고 단 한 번도 포기란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여유롭게 카페에서 수다를 떨 때 저는 노트북을 들고 카페 한 구석에서 과제와 포트폴리오를 준비했습니다. 때때로 외로운 마음을 달래려 혼자 한강을 산책하며 자신이 선택한 길을 믿어야 한다는 걸 수없이 다짐했죠. 서울에서의 첫 2년은 인생에서 가장 고단하고 치열한 시간이었지만 그 시기가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수한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제나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곳에서 반드시 살아남아 내 그림으로 세상에 감동을 줄 날이 올 거야. 나는 각오를 품고 말이죠. 이렇게 저는 작은 고시원방, 바쁜 아르바이트, 그리고 끝없는 도전을 통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긴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서울이라는 도시를 점차 내 두 번째 고향으로 받아들이며 한 뼘씩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섭리 운명처럼 만난 나의 반려자, 석진. 서울 생활이 조금 익숙해지고 일상의 작은 여유가 찾아온 무렵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저의 남편이자 인생의 동반자인 석진입니다. 그날은 대학 미술관에서 열린 특별 전시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전공 수업을 마치고 홀로 전시장을 둘러보던 저는 우연히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쓴 깔끔한 인상이었고 전시된 그림 하나하나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을 건 그림은 다름 아닌 제가 참가작으로 출품한 풍경화였습니다. 혹시 이 그림 직접 그리신 건가요? 그 한마디에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고 그날 이후 우리는 인연처럼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는 유명 대학의 건축공학과를 다니고 있는 석진이었습니다. 서로 바쁜 대학 생활 가운데 주로 도서관이나 미술관에서 짧게 만나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꿈과 고민을 나누게 됐죠. 석진은 저와 정반대의 세계에 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체계적이고 꼼꼼했으며 복잡한 계산과 설계도를 그리며 미래의 설계사를 꿈꾸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남모르게 가난하고 고단한 유년기를 보냈다는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단순히 취미나 관심사를 넘어 서로의 삶은 언제나 제 곁에서 든든한 언덕이 되어 주었습니다. 과제 마감에 쫓겨 새벽까지 작업실에 남아있을 땐 김밥 한 줄과 따뜻한 음료를 챙겨왔고 부산이 그리워 눈물이 날 땐
제가 좋아하는 바닷가 풍경 사진을 보내며 우리 나중에 꼭 바닷가 마을에서 살아보자 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석진의 배려와 다정함은 삭막한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제게 가장 큰 위안이자 힘이었습니다. 함께 했던 소소한 추억들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면 두 사람이 한강변 벤치에 앉아 서로의 미래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했고 주말마다 길지 않은 산책을 하며 힘든 일상에서 잠시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대학로에서 조촐한 데이트를 즐겼고 석진은 손수 만든 작은 수첩을 선물하며 그 속에 직접 그린 집의 설계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꼭 함께 살 집을 그려본 것이라며 행복하게 웃던 그의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가끔씩은 서로 싸우기도 하고 감정이 상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고 언제나 친구처럼 가족처럼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점점 더 깊이 단단한 신뢰와 사랑이 쌓여갔습니다. 석진과의 만남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전환점이었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기댈 수 있는 흔들림 없는 버팀목을 얻은 셈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분투하며 언젠가 진짜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갈 날을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대학 졸업을 앞두고 석진이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한강의 밤 풍경이 반짝이는 어느 봄날, 그는 수줍게 손편지와 소박한 반지를 건네며 내 일생을 너와 함께 그리고 싶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처음엔 여러 현실적인 두려움과 고민도 많았지만 석진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단단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의 삶에 제가 색깔을 더해주고 그는 저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으니까요. 이렇게 저와 석진, 두 사람의 운명은 서울에서 시작되어 대신 가까운 친구와 가족만 참석한 소규모 예식을 올리며 조용히 부부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신혼여행도 생략한 채 서울 외곽 고양시에 있는 오래된 빌라의 12평짜리 반지하 방에서 신혼 살림을 꾸렸죠. 대출금도 많았고 월급마저 그리 넉넉하지 않아 빡빡한 살림이었지만 우리는 작은 방 안 가득 미래에 대한 설렘과 희망으로 살아갔습니다. 햇볕이 창문 대신 천장에 달린 작은 창을 통해 간신히 스며들던 그 방.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매일 감사하며 배워나갔습니다. 직장에 출근할 땐 함께 집을 나서고 힘들게 하루를 보내고 돌아오면 둘이서 저녁상 앞에 마주 앉아 하루의 소소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어요. 때로는 구이용 고등어 한 마리와 미역국 김치만으로도 푸짐한 저녁이 차려졌고 주말에 남는 시간은 집 앞 마트 세일 코너에서 장을 보며 절약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막상 생활이 바쁠수록 상대방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첫 월급을 받아서는 집 근처 작은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순대를 시켜 먹으며 이것이 진짜 우리 부부의 첫 번째 외식이네? 라며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의 떨림과 감동은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 한편이 따스해집니다.
새로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집안 곳곳에 작은 변화를 주려 노력했어요. 봄이면 알록달록 꽃이 프린트된 커튼을 달고, 여름에는 작은 선풍기를 침대 옆에 두고, 가을에는 서로 좋아하는 책을 함께 읽으며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겨울에는 처음으로 손뜨개 장갑을 만들어주겠다며 늦은 밤까지 실을 감아 쪼그려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비록 넉넉하지 못한 생활이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행복한 선물이 되기 위해 작은 정성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서로에게 짧은 쪽지를 남기거나 아침마다 오늘도 힘내자라며 커피를 나눠주는 일조차도 둘만의 특별한 의식이 되었죠. 월말이 다가오면 통장 잔액을 체크하며 이번 달은 잘 버틸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했지만 모아둔 저축액이 조금씩 늘어가는 걸 보며 같이 뿌듯해하고 고생의 시간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끔은 남들은 더 좋은 곳에서 더 풍족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지내나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곧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만의 리듬, 우리만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휴일이면 시골에 계신 양가 부모님을 꼭 찾아뵈었고 엄마표 반찬을 받아오면 그날 저녁 밥상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평범하고 소소한 가족의 정, 그 속에서 피어나는 따뜻함이야말로 진짜 행복의 의미를 알려주었습니다. 마트 시식 코너에서 만난 서로의 취향이 맞다는 걸 알고 웃던 일. 휴일 오후 녹차 한 잔 앞에서 앞으로 언젠가 꼭 우리 집을 갖자고 다짐했던 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알뜰하게 생활하며 서로의 꿈에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냈던 날들. 그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는 작은 축복이자 평생 간직할 특별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일상들이 쌓이고 쌓여 제 삶은 어느덧 조용한 행복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별다른 사건이나 드라마틱한 반전 대신 서로를 위해 고사리 손으로 차려낸 도시락. 힘겨운 하루를 버티게 하는 짧은 포옹. 해질 무렵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노을빛을 등지고 속삭이던 사랑한다는 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진짜 보배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번듯한 마당도 반짝이는 웨딩홀도 없었던 우리 신혼이었지만 소박하고 단단했던 그 시절 덕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꿈이자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크고 작은 행복을 서로의 삶 위에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꼬매가며 앞으로의 나날도 함께 웃을 수 있다는 믿음을 더욱 단단히 키워가고 있습니다. 히즈볼라 시댁 식구와의 첫 만남 그리고 예상치 못한 충격. 석진과 결혼을 결심한 후 가장 떨리고 큰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석진의 가족, 즉 시댁 식구들을 처음으로 정식으로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부산에서 올라온 단출한 어머니와 저 단둘이지만 석진네는 서울 한가운데에서 오랫동안 뿌리내리고 살아온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석진의 아버지는 대기업의 부장을 지냈고 어머니는 체계적이고 엄격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정장 차림에 정중하게 식사하는 가족을 직접 본 적이 없던 저는 솔직히 많이 주눅이 들고 긴장되었습니다. 첫 방문은 일요일 저녁에 맞춰 잡혔습니다. 전날 밤 엄마는 부산에서 오신 김치를 예쁘게 버무려 고이 포장해 주셨고 저는 직접 그린 소박한 풍경화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아가, 정성을 담아가면 어떤 분이든 네 마음을 알아줄 거야. 엄마의 위로에 조금은 용기가 생겼지만 서울까지 오는 내내 손이 식은땀이 났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후 석진이 먼저 도착한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우리는 함께 시댁 아파트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외관, 잘 정돈된 아파트 단지, 현관 앞에 가지런히 놓인 신발까지 모든 것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에서 퍼지는 음식 냄새와 은은한 꽃향기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어서 와요. 처음 뵙네요. 차분하지만 은근한 건의가 묻어나는 시어머니. 그리고 무뚝뚝하지만 온화한 인상의 시아버지. 게다가 1살 위인 시누이까지 모두 거실에 모여 계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종이봉투와 그림을 조심스레 건넸고 부족한 솜씨지만 직접 그렸어요. 감사 인사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인사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첫 반응은 예상과 달리 차가웠습니다. 그림은 참 예쁘네요. 하지만 그런 소품보다는 우리 가족 모두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더 실용적이겠죠? 라는 말로 응수를 했습니다. 이어 오랜 시간 집안 분위기는 서먹했고 세련된 세팅의 식탁 위에서 격식 있는 식사 대화가 이어졌지만 제 이야기가 끼어들 자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색하고 미묘한 긴장이 온 방을 감쌌고 식탁 건너편에서 시누이의 시선이 날카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식사 도중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질문을 건네셨습니다. 그런데 지연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솔직하게 부산에 계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고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났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정막이 흘렀고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미묘한 실망감 같은 것이 보였으나 바로 아, 그랬군요. 부산이 너무 멀어서 자주 못 볼 것 같네요. 라는 짤막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점심을 준비한 식탁에서 모두가 다과를 먹으며 대화의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저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학교 생활, 교육계 근무의 재미와 애로사항, 작은 교실에서 컸던 감동의 순간 같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여교사도 결혼하면 그만두는 경우가 많던데 그럴 생각은 없나요? 라며 저의 직업적 열의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질문이 뒤따랐습니다. 심지어 집안 형편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부산에는 집이 있으신가요? 전세인가요? 현재 저축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등 정말 연접장 못지않은 신문이 이어지며 저의 사적인 부분을 속속들이 파헤치려는 듯 느껴졌습니다. 제 대답 중 어머니가 지금은 일을 하지 않고 계신다고 했을 때 시누이는 못마땅한 표정을 올려왔지만 꾹 참고 웃으며 저희 엄마는 평생 가족만을 생각하시며 성실히 사셨습니다. 저도 엄마를 보며 많은 걸 배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로 자리를 옮기면서 석진이 조용히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에서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전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요즘 젊은이들 힘든 환경에서도 노력하는 걸 보니 대단하구먼 이라며 저를 위로해 주셨지만 어머니와 시누이의 시선은 어딘지 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고 슬펐습니다. 집에 도착해 엄마에게 전화해 그래도 잘하고 왔어. 엄마 걱정하지 마. 라며 씩씩한 척 했지만 결국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부족한 내 현실, 그리고 엄마마저 평가의 대상이 된 듯한 모욕감을 쉽게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한 가정의 평범한 딸로 태어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범한 가정을 꿈꿨던 제 바람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 같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 후 석진은 정말 미안하다. 우리 엄마가 원래 예민하고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서 첫인상에 너무 집착하신다. 흔들리지 말고 너 자신을 믿으라. 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석진의 아버지도 조용히 전화해 아내와 딸이 너무 예민해서 힘들겠다. 여 미안해 하시곤 했죠. 그로부터 시간이 흐르고 2-3번 더 시댁을 방문했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느 명절에 시어머니는 집안일은 며느리 목 아니니? 원래 결혼하면 네 집이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해. 라며 은근히 압박하셨고 시누이 역시 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정색을 하고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 맞는지 아직 솔직히 잘 모르겠다. 우리 석진이가 조건이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라고 하신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고 석진 역시 곁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새로운 가족을 기대했던 저는 큰 상처를 안고 집으로 돌아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미래를 포기할 수 없어 오히려 더 강해지고 싶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어쩌면 나의 진심, 나의 정성과 인내가 언젠가는 시댁 어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이처럼 시댁 가족과의 첫 만남은 달콤한 신혼의 시작이 아닌 차디찬 현실과 냉혹한 평가, 그리고 마음의 상처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힘겨움마저도 제가 더 넓은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의 일부였고 사랑하는 석진과 동등한 인생 파트너가 되기 위해 꼭 거쳐야 했던 하나의 통과 의례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 며느리로 살아남기, 끝없는 도전과 성장의 이야기. 결혼 후 진짜 인생의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다. 누구나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의 삶은 예상치 못한 불편함과 싸움의 연속이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시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매 순간마다 스스로와 타협하고 노력하며 조금씩 성장해온 나를 마주볼 수 있다. 처음 시댁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자체가 설렘과 긴장,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왔다. 특히 시어머니 미숙 씨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엄격함이 공존하는 분이었기에 작은 일에도 형식과 예절을 중시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온 가족의 아침상을 챙기고 음식 하나에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부담이 며칠 사이 내 어깨에 가득 쌓였다. 이전에 나눈 대화 속에서 낯선 뉘앙스들이 종종 상처로 남기도 했다. 평범한 일상의 소소한 일부터 시작된 도전은 끝이 없어 보였다. 늦게 직장에서 돌아와도 주말 아침을 늦잠으로 시작하는 일은 흔치 않았다. 며느리는 네 집보다 우리 집이 먼저, 나는 어머니의 한마디에 일상의 모든 순서가 바뀌고 명절에는 새벽부터 나와 온갖 전부치기와 상차림을 도맡았다. 별것 아닌 대화 속에서 내 행동과 말투, 표정까지도 예의와 배려로 채워야 한다는 압박감이 늘 따라다녔다. 시댁의 식구들은 정해진 질서와 관습에 익숙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당황스러웠다.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큰 상 차리기, 김장철이면 온몸에 김치물이 들 때까지 가족들과 함께 일하는 풍경, 넓은 마루에 둘러앉아 어른들의 농담을 조심조심 맞장구 치는 것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다. 때로는 내가 아무리 애써도 실수 한 번이면 요즘 젊은 며느리는 이런 것도 못한다는 소리를 듣기 일쑤였다. 또한 시댁의 규율에는 감정 조절이나 자기 표현의 자유가 거의 없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꼭 참고 불편한 상황이 닥쳐도 얼굴엔 미소를, 행동은 조용히 따라야 했다. 숨 막힐 듯 답답한 순간마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이 순간마저 내 성장의 일부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석진이만큼은 내 편이 되어 밤마다 나의 속상함을 조용히 들어주었고 따뜻한 포옹과 위로로 긴 하루를 견해주었다. 며느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결혼 상대의 가족에 소속되는 것을 넘어 무수한 역할을 한꺼번에 요구받는 일이었다. 종종 친정에 다녀오고 싶어도 결혼했으면 네 집보다 시댁이 우선이지 라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마음은 무거워졌다. 특히 엄마가 아플 때
나 혼자 몰래 부산으로 내려가야만 했던 날들은 지금도 마음 한켠에 아프게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과 시댁 가족 사이 어느 곳 하나도 쉽게 포기할 수 없었기에 더 노력했고 더 참고 버텼다. 시어머니는 외부 사람들에겐 사력 있고 정이 많은 분이었지만 집안에서는 내 미세한 행동까지도 날카롭게 지적하는 완벽주의자였다. 예를 들면 국을 끓일 때 파를 넣는 시간, 김치 속을 버무리는 손동작까지 우리 집 방식을 따라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몇 번을 가르쳐줘도 그대로 못하나 나는 한숨이 이어졌다.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기도 했다. 그러다 매번 석진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괜찮아, 나도 언젠간 익숙해지겠지 라고 자기 위안을 반복했다. 주말이면 가족 모임이 있어서 아침부터 청소기 소리와 요리하는 소음이 집안에 가득했다. 나는 시누이나 시아버지 앞에서 최대한 밝은 미소를 유지했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먼저 찾아서 나서기를 반복했다. 나의 작은 실수 하나에도 가족 행사 분위기가 달라질까 불안해져 조심스러웠다. 때론 시누이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져 위축되기도 했지만 나도 이제 이 집안의 진짜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잡았다. 시댁에 적응하기 위해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한식 조리법을 밤마다 혼자 검색해 연습했고 명절 음식에 얽힌 가족만의 에피소드를 듣기 위해 시어머니와 자주 대화를 시도했다. 관습과 새로운 가족 분위기에 맞추기 위해 세밀하게 관찰하며 작은 변화도 빠르게 배우려 애썼다. 시간이 지나며 시어머니도 가끔은 내 노력을 인정해주는 듯 이젠 제법 며느리다워졌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건네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만만치 않았다. 명절이 끝나면 몸살에 시달리면서도 시댁에 좋은 인상을 남기려면 이런 시기도 잘 버텨야 한다며 스스로를 다그쳤다. 어쩌다 친구들과 연락이 닿으면 난 정말 제대로 며느리 노릇하고 있는 걸까? 나는 고민을 나누지만 정답이 없음을 늘 체감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가끔은 친정집에서 보내온 따뜻한 김치 한 통, 엄마의 손편지를 볼 때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나도 누구에게는 딸이자 며느리라는 양쪽 역할 사이에서 방황하기도 했다. 가끔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친정의 형제사정, 부모님의 근황, 또는 내가 보낸 용돈에 대해 묻는 일이 반복됐다. 우리 집이 너희 집을 도와주는 거지, 반대가 되면 곤란하다는 시어머니의 말이나 시댁에 들어왔으면 이제는 가족이 먼저야, 사사로운 정에 흔들리지 마. 라는 조언이 마음에 꽉 막힌 돌처럼 남았다. 그럴 땐 답답하면서도 속상해서 가슴이 저릿했다. 시댁살이의 불편한 에피소드 중 하나는 가사 분담에 관한 것이었다. 때로는 시아버지가 집안일을 거두는 모습이 거의 없고 며느리에게는 자잘한 집안일부터 명절 음식, 손님 접대 등 모든 것이 당연하게 기대된다. 처음에는 사소한 설거지부터 시작해 시간이 지날수록 큰 잔치나 행사 준비까지 맡게 됐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지치고 나도 모르게 예전의 밝고 쾌활한 모습이 사라지는 게 느껴졌다. 그럴 때마다 석진이 나를 이해해주고 힘든 마음을 들어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는 종종 네가 얼마나 힘들지 알아. 내가 엄마께 말해볼게. 라며 애써줬고 큰 다툼이 생긴 날에는 슬그머니 내 손을 잡아주며 넌 정말 잘하고 있어. 나는 용기를 건네주었다. 덕분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나 자신을 다그칠 힘을 얻게 되었다. 또 하나의 시련은 집안의 경제적 투명성과 감시였다. 결혼 생활에서 각자 벌어오는 돈, 용돈 관리, 시댁에 보내는 명절 비용, 친정에 보내는 작은 선물 하나까지도 세세히 관리당하는 기분이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은근히 내 통장을 슬쩍 확인하려 한 적도 있었고 친정으로 용돈을 보내면 너무 자주 보내면 우리 집에 손해야 라며 핀잔을 주신 적도 있었다. 그럴 때면 석진이 나서서 우리 부부만의 공동 가계부를 따로 만들자며 내 경제적 독립성을 존중해 주었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 중 하나는 내 부모님이 아프셨을 때였다. 부산에 계신 엄마가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자 당연히 달려가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는 시집이 이제 쉽고 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셨다.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밤에 몰래 짐을 쌌고 첫 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다가 시댁에 돌아와서야 큰 소리가 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석진과 함께 솔직하게 대화를 나눴고 그는 시어머니께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 주길 정중하게 부탁했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자 시어머니도 약간은 태도를 누그러뜨리기 시작했다.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던 만큼 그 속에서 내 내면 또한 놀랄 만큼 단단해졌다. 시댁살이에 익숙해지는 시간 동안 스스로를 다독이고 새로운 가족 안에서 나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갔다. 처음엔 억울함과 외로움에 밤마다 울곤 했지만 점차 오히려 살아있는 생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나는 의심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가 충분하다 라는 자신감으로 바뀌어갔다. 이처럼 며느리로 산다는 것은 한편으론 나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미묘한 감정의 골짜기에서 스스로를 일으켜 세워야 했고 어쩔 땐 시댁의 터무니없는 기대와 요구에 맞서기 위해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나를 지켜야 했다. 동서가 생기면서는 또 다른 경쟁심과 비교 대상이 생겼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다름을 이해하는 법도 배웠다. 가끔은 나를 모르는 사회의 시선도 감당해야 했다. 무심코 건네는 요즘 며느리는 좋겠다. 그래도 시집살이 예전만 못하지 않냐. 는 말에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 속내를 털어놓기 힘든 순간이 많았지만 그럴수록 나만의 작은 세계를 키워나가려고 노력했다. 예를 들어 하루의 끝에서 좋아하는 책을 펴 읽거나 조그만 손뜨개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때로는 엄마에게 편지를 보내며 마음을 정돈했다. 또 석진과의 소중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진실하게 마음을 나누는 부부가 되어갔다. 결혼 초엔 시댁의 요구에 휘둘려 다투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방의 위치를 공감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받아들이게 됐다. 그 과정에서 우리만의 생활 규칙, 부부로서의 의지, 그리고 든든한 파트너십이 더욱 굳건해졌다. 결국 이 모든 시간의 누적이 나를 점점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실수와 후회, 그리고 다시 일어남의 반복 속에서 매일 새롭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 어느새 나는 완벽한 며느리가 아니라 실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사랑이 되었음을 느꼈다. 때론 시댁 안에서도 내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보이고 필요한 순간에는 아니요 라고 말하는 용기도 갖게 되었다. 시어머니도 내 진심을 점점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엄격했던 그녀의 표정 속에서 가끔씩 온화함이 스며나왔다. 명절에 모두 모인 자리에서 내 손맛이 좋다며 직접 칭찬해주거나 친정에 다녀와도 이제는 대놓고 싫어하지 않고 어머니께 잘 다녀오라 하는 말을 해줄 때면 그동안의 노력과 상처가 헛되지 않았음을 새삼 깨달았다. 한국 며느리로서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어쩌면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도전이 계속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나는 한 집안의 며느리이기 이전에 내 삶의 주인으로 석진과 함께 더 나은 가정을 만드는 당당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언젠가 딸이 생긴다면 나는 그녀에게 며느리로서의 역할보다 너 자신의 꿈과 행복을 우선하라 고 진심을 담아 조언할 것이다. 이제는 시댁이라는 울타리가 부담이 아닌 새로운 내 가족으로 바뀐 것도 같다. 때론 달콤하고 때론 쓰라린 현실이었지만 그 속에서 진짜 가족애와 인정을 조금씩 쌓아 올릴 수 있었다. 누군가의 딸, 아내,
며느리로서 살아가는 동안 나는 내 삶을 온전히 지켜냈고 앞으로도 나와 가족을 위해 진심과 용기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과거의 나, 상처받고 흔들렸던 수많은 밤들에게도 이제는 고생 많았다고 말해주고 싶다. 수없이 울고 버거웠던 대한민국 며느리로서의 날들은 어쩌면 내 인생의 가장 값진 성장통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오늘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 가족의 행복을 위해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이 길 위에서 나는 더 강해지고 더 따뜻해지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서울에서 시집살이를 시작한 지 시간이 어느새 꽤 흘렀다. 처음엔 작은 오해만 있어도 혹시 내가 미움을 사는 건 아닐까, 혹여 실수 하나로 관계가 틀어지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소중한 감정은 바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과 가족으로 묶여 있다는 사실이라는 걸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내가 느꼈던 가장 큰 장벽은 역시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였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부산에서 살아온 내게는 서로 아끼고 돕는 것이 당연했다. 반면 서울의 시댁 식구들은 각자 역할과 자리, 질서를 엄격히 따졌고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편이었다. 처음엔 이런 분위기가 답답했고 내 의도와 다르게 오해가 쌓이기도 했다. 시어머니는 매사에 꼼꼼하고 원칙적이어서 내가 친정에 연락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이 집안에 시집 온 이상 이제 여기서 네가 우선이다 라는 말을 자주 하셨다. 마음이 조이듯 답답할 때면 밤마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겨울날 부산에 계신 엄마가 갑자기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몸과 마음이 불안에 휩싸인 나는 시댁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혹시나 시어머니가 또 서운해하거나 우리 집 일이 더 우선이라며 엄하게 대할까 겁이 났던 것이다. 결국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한 밤늦게 혼자 첫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그때 들었던 현관문의 날카로운 소리, 새벽 공기에 묻은 눈물, 그리고 병실에서 힘겹게 미소 지으시는 엄마의 얼굴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며칠 밤을 병원에서 간병하며 버티는 동안 서울의 시댁에서는 내 빈자리에 대한 짧은 불편함이 퍼졌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 시어머니께서는 처음엔 섭섭해하시며 가족이라면 미리 상의하는 것이 예의라고 말씀하셨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지만 나는 조심스럽게 내 진심을 전했다. 어머니,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이지만 아직 부산에 계신 엄마에게도 딸입니다. 엄마가 더 이상 혼자 버티기 힘든 상황이니 곁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의외로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그 대화에서 조금씩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내 마음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못하겠다. 하지만 네가 부모에게 얼마나 애틋한지 이제는 알 것 같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나를 향해 약간은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시누이 역시 처음에는 불만을 표했으나 한두 번 부산에 함께 다녀온 뒤 어머니의 여린 속마음을 알아가며 조용히 내 편을 들어주었다. 언젠가부터는 시댁 식구 역시 친정엄마의 건강을 걱정해주고 명절 때는 부산 어머니께는 선물 보내드렸니? 라는 말을 먼저 건네주기도 했다. 장애물 같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져 갔고 그럴수록 나는 이 가족이 점차 내 부모, 내 형제와 다름없는 진짜 내 가족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시어머니와 어색하게 식탁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 딸은 오늘 어땠니? 라며 물어봐 주실 때, 가끔은 따뜻한 손길로 내 어깨를 토닥여 주실 때 나는 마음 가장 깊은 곳이 한순간 따스해지는 걸 느꼈다. 이처럼 이해와 가족에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았다. 수많은 오해와 서운함, 꼭꼭 숨긴 눈물, 참을 수 없는 답답함을 흘려보내야만 했다.
나 역시 시댁의 방식에 적응하려고 애썼고 때론 내 목소리를 조금 더 내보기에 노력했다. 한 번은 시어머니께 정성스럽게 부산 김치찌개를 만들어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지연이네 김치 맛이 이 집에 자리 잡았네 라고 웃으시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관계의 변화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기보다 꾸준히 다가가는 과정에서 비롯된다는 걸 점차 깨달았다. 시댁과 친정의 문화, 가치관, 생활 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조금씩 유대가 쌓였다. 내가 힘들 때마다 석진은 묵묵히 내 어깨를 감싸주었고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해지길 바란다는 한마디에 눈물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친정엄마는 멀리서도 내 걱정을 놓지 않았고 오랜 시간 두 가정 사이에서 용기 내준 나 자신이 조금 자랑스럽기도 했다. 특히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사계절처럼 변화무쌍했다. 어떤 계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어떤 때는 햇살에 녹듯 사근사근 따뜻했다. 처음엔 계산적인 질문에 상처를 받았지만 내가 아파 오랜만에 시댁에 가지 못했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직접 전복죽을 끓여 보내주신 일이 있었다. 불쑥 걸려온 전화에서 네가 비록 나와 다르더라도 고생하는 모습 보면 나도 마음이 아프다는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그렇게 한 땀 한 땀 실타래를 엮듯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가족다운 정을 쌓아갔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가족애란 결국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점점 다가서려는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걸 반복적으로 배워야 했다. 나 역시 일방적으로 기대거나 의존하지 않고 시댁 식구들에게 내 의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려 애썼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행사처럼 모두가 모이는 자리에서는 서로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과 오해가 종종 생겼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했고 시댁 식구들도 서서히 이 며느리는 다르구나. 하지만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느끼시며 점차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셨다. 가끔 석진과 밤늦 때까지 긴 이야기를 나눌 때면 우리는 서로의 가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려 애썼다. 내 집, 내 집의 경계를 천천히 무너뜨리고 우리 가족이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 상처와 슬픔, 그리고 기쁨까지 함께 나눌 수 있었다. 사소한 불화가 있을 때마다 석진 역시 시어머니와 조심스럽고 끈기 있게 대화로 풀어갔다.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는 너희 둘 덕분에 내 생각도 달라진다는 걸 최근 들어 실감한다 며 미소 지으셨다. 그 한마디에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모른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내가 이제 더는 과거에 불안하고 위축된 시집살이 초보 며느리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가족 사이 벽이 느껴질 때마다 나 스스로 나는 이 가족의 진짜 구성원이며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내디뎠다. 서로 다른 가치관 속에서 진짜 내 편을 찾고 때로 맞서고 때로 손 내밀며 만들어낸 이 긴 여정은 곧 내 삶의 소중한 성장의 기록이 됐다. 시댁 어른들도 내가 친정의 일로 마음 아파하는 걸 이해해 주려고 했고 점점 더 자주 고생이 많다는 말이나 따뜻한 저와도 위로를 건네기 시작했다. 함께한 시간이 쌓일수록 우리는 서로의 상처도 기쁨도 조금씩 더 많이 나누게 됐다. 차마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도 가끔은 용기 내어 나눴고 누군가 눈물을 참으려 할 때는 조용히 어깨를 빌려주었다. 이런 순간에야말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느꼈다. 한 번은 집안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 시아버지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을 때 시댁 식구 모두 한마음으로 병간호에 힘을 모았다. 나는 회사와 병원을 오가며 시어머니와 함께 병실을 지켰다. 그때 처음으로 지연아, 넌 우리 가족의 희망이야. 네가 곁에 있으니 마음이 든든하다는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말을 들었다. 병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작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시누이도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내 어깨에 기대었다.
내가 시댁에 완전히 속했다고 느낀 순간은 가족 중 누군가 아플 때 서로 손을 맞잡고 두려움을 감싸 안았던 그 밤이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족이란 단순히 피가 이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며 곁을 내주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때마침 친정엄마가 직접 만든 반찬을 한 보따리 보내주셨는데 시댁 어르신들이 좋아하며 역시 친정도 내 딸, 내 며느리 생각이 깊네 라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깊이 울렸다. 결국 진정한 가족애와 이해란 절대 어렵지 않고 거창하지도 않았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용기 내어 다가가려는 작지만 끈질긴 용기에서 출발한다는 걸 매 순간 느꼈다. 시댁과 친정 사이, 각자의 벽과 장벽은 단번에 허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들과의 일상, 크고 작은 파동과 오해를 넘어서며 한 걸음씩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동이었음을 안다. 시댁의 식구들은 내게 더 이상 시험대의 평가자들이 아니었고 나 역시 언제든 곁을 내어줄 수 있는 가족임을 이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장벽 속에서 피어난 이해와 가족의 덕분에 나는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강해졌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 나와 석진, 그리고 두 가정 모두가 언젠가는 진짜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지니고 앞으로도 계속 용기 내어 살아갈 것이다. 재정 갈등과 쓰라린 오해들, 석진과 결혼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부부의 생활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시련이 다가왔다. 바로 가족 내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진 시댁과의 재정 갈등이었다. 결혼 전엔 단순히 사랑만 있으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막상 현실은 훨씬 복잡하고 뿌리 깊은 오해가 쌓이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처음엔 시어머니께서 우리 부부의 살림살이에 세세하게 관여하는 것이 조금 불편할 뿐이었다. 예를 들어 월급날마다 석진에게 집안에 쓸 생필품 값은 얼마가 들었고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얼마를 써야 한다 등 크고 작은 항목을 체크하며 나와 석진의 경제 사정을 알아가려 드셨다. 특히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같은 날에는 시댁 쪽에서 요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 친정에는 그 절반도 못 미치는 금액만 보내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처음엔 그저 문화 차이나 가치관의 문제려니 여겼지만 점차 시어머니가 우리의 통장 내역과 수입을 묻고 심지어는 나 몰래 집안 살림을 점검하는 모습을 볼 때면 당혹스러움과 함께 깊은 서운함이 밀려왔다. 석진과 저는 신혼살림을 꾸리며 각자 따로 소득을 번 돈을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시댁에서는 아내의 월급도 엄연히 가족 수입의 일부이니 모든 재정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는 게 당연하다며 압박했다. 예를 들어 내가 교사로서 받은 연봉과 보너스 혹은 교회 활동 수입까지도 일일이 공개하길 원했다. 물론 부부끼리는 숨길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댁 어른들에게까지 매달 세세한 금전 내역을 보고하는 것은 내게 큰 부담이었다. 처음엔 석진이 우리 부부끼리 잘 관리하면 된다고 부드럽게 넘겼지만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는 직접 전화를 하거나 우리 집에 들러 구매 영수증까지 살피는 일이 반복됐다. 특히 큰 갈등은 친정 쪽에 용돈을 보내거나 엄마가 갑작스럽게 아플 때 병원비를 지원하면서 불거졌다. 한 번은 내가 친정엄마 병원비로 적지 않은 돈을 쓴 것을 알게 된 시어머니께서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이제는 모든 우선순위가 이쪽 집안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말을 하셨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어머니는 집안에 손해가 가는 건 바라지 않는다. 우리 석진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네 친정에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뒤 분위기는 순식간에 냉랭해졌다. 나로서는 친정 또한 나의 가족이었고
특히 아픈 엄마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었다. 석진도 이해해 주었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내 자존심을 깊이 상하게 했다. 그때부터 나는 집안 경제 문제나 용돈, 우리 부부의 재정 내역을 시댁 식구 앞에서 쉽게 말할 수 없게 되었다. 마치 나의 사소한 결정 하나까지 누군가의 감시와 평가를 받는 신세가 되어버린 듯 했다. 저 압박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다. 특히 설이나 추석처럼 큰 명절이 다가오면 시댁 식구들끼리 모여 저축은 얼마나 되었나, 이번 달에는 어디에 돈을 썼나, 친정에는 얼마를 보냈나 등 질문이 자연스럽게 오갔다. 처음엔 가볍게 넘기려 했지만 반복될수록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고, 다른 가족 앞에서 내 경제 상황이나 친정과 나눈 금전 이야기가 까발려지는 순간마다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돈에 관련된 싸움이 점점 서로를 불신하게 만든다는 점이었다. 나도 모르게 조그만 소비나 선물을 하면서도 혹시 시어머니가 알면 뭐라고 하실까라는 걱정이 앞섰고, 집안의 작은 사치조차 허용되지 않는 느낌이었다. 예를 들어 새 옷을 사거나 내가 좋아하는 미술 재료를 장만할 때도 늘 죄책감이 따라다녔다. 어떤 날은 친정엄마께 작은 용돈을 송금하고 나서도 혹시 이체 메시지가 시어머니께 알려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와 같은 스트레스와 긴장은 석진과 나 사이에도 벽을 만들기 시작했다. 우리의 부부싸움 요인 중 가장 커진 부분이 바로 이 경제적 감시 때문이었다. 어느 날엔 시어머니께서 너는 네 엄마만 챙기니? 우리 집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라며 언성을 높이셨고, 석진 역시 중간에서 지쳐 갸우뚱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한편으로는 분노까지 느꼈다. 결혼 전 자유롭게 썼던 돈이 결혼 후엔 언제나 누군가의 승인을 받고 써야 하는 것만 같았다. 시댁의 돈 문제 참견은 점점 더 세밀해졌다. 은근히 내 통장 잔고를 물어보거나 내 직장 월급 명세서를 보여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심지어 내가 갖고 있는 카드의 한도까지 궁금해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내 삶의 경계와 사적인 공간이 완전히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 하루는 정말 참지 못하고 어머니, 저도 저 나름대로의 인생과 꿈이 있습니다. 너무 세세하게 재정 상태까지 감시받으니 속상합니다. 라고 솔직히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씀을 잊지 못하셨다. 하지만 이후에도 어머니는 경제 문제만큼은 결코 쉽게 양보하지 않으셨다. 돈이 걸린 갈등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번지기도 했다. 한동안 친정과 연락을 끊으라는 식의 무언의 압박, 내가 받는 선물이나 적은 용돈까지 꼼꼼히 체크하는 모습에 때론 나 자신이 시댁에서 사는 하우스키퍼처럼 느껴지곤 했다. 집안 행사에는 언제나 큰 비용 부담이 뒤따랐고, 까다로운 가족 규칙상 내 용돈은 늘 뒷전이 되었다. 석진은 그럴 때마다 미안하다, 내가 네 마음을 더 이해 못했던 것 같다 며 위로했지만 실제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다. 심지어 한 번은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으로도 다툼이 벌어졌다. 내가 아이 장난감이나 그림 물감, 옷을 사면 꼭 그 비싼 걸 사야 하냐? 던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이어졌다. 아이가 병원이라도 다녀오면 진료비나 약값 내역을 증명하라는 말도 들었다. 이런 날이 많아질수록 나는 점점 더 자존감이 낮아지고 며느리로서의 내 위치가 단지 경제 관리 대상에 불과한 건 아닌지 회의감이 깊어졌다. 갈등이 극에 달한 어느 날 나는 석진과 밤 늦게까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만의 재정 독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운을 뗐고 석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우리는 각자 관리하는 통장을 따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내 수입과 용돈, 그리고 친정에 보낼 금전 모두 내가 직접 관리하고 시댁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대신 시댁에서 특별히 요청하는 가족 경조사비, 그리고 가족과 공유하는 생활비만 각자 비율로 부담하기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석진은 이제부터는 내가 무엇을 하든 자유롭게 선택해 내 가족한테도 내가 꼭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걸 알릴게 라고 다짐해 주었다. 그때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하지만 독립된 재정관리 후에도 시댁의 불씨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몇 달 뒤 다시 명절이 다가오자 어머니는 요즘 왜 살림에 신경을 잘 안 쓰나? 친정에 또 용돈을 보냈다던데 그 돈이면 우리 집에서 쏠쏠하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며 꼬집었다. 나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고 이제는 저희 부부만의 원칙을 지켜가며 살고 싶어요. 모든 것이 부모님 뜻대로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라며 조심스럽게 선을 그었다. 그 대화가 이어진 뒤 시어머니는 한동안 나와의 연락을 피했다. 분명 미묘하게 남아있던 오해와 상처, 그리고 씁쓸한 감정이 서로를 더 멀리하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점점 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했고, 경제적인 독립뿐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두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재정 갈등과 오해 속에서도 우리 부부는 서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석진은 시댁에 부드럽게 이제 우리도 한 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과 권리를 직접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 여 조율자의 역할을 해주었다. 나도 친정엄마에게 딸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효도를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우리 가정을 보호하는 일이 통영 더 중요해졌음을 솔직히 이야기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도 조금씩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운함이 컸지만 우리 부부가 열심히 절약하고 아이와 함께 소박한 행복을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며 점차 섣부른 판단에 멈추게 되었다. 어느 하루 어머니는 내가 가족을 아끼는 마음, 그 책임감은 내가 생각해온 것보다 훨씬 큰 것 같구나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그제서야 나는 긴 갈등과 오해의 시간이 결국 서로를 성장시키는 값진 밑거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돌이켜보면 결혼 생활에서 돈 문제만큼 사람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도 없었다. 남과 남이 가족이 되는 과정엔 크고 작은 오해와 관습, 기대치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때론 상대를 이해하기보다 방어하려고만 했던 내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도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만의 규범과 질서 속에 살아온 어른들이라는 사실을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완벽한 신뢰나 명확한 해답 없이도 재정 문제의 해법은 결국 서로에 대한 진심과 꾸준한 대화, 그리고 각자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오늘 나는 비슷한 고민을 품은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다. 돈이란 가족 안에서 언제든 가장 민감한 서사로 변하기 쉽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마음을 나누는 법을 배운다면 오해와 상처 끝에도 반드시 이해와 성장이 찾아온다고. 우리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은 가족이지만 적어도 이제는 경제적 갈등이라는 벽을 조용히 넘어서며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의 고단함과 꿈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다. 큰 시련. 인연이 풍파를 만났을 때 드러나는 진심. 인생은 언제나 예견할 수 없는 고비를 선물한다.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도 모든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그럴 때마다 진정한 마음과 가족애가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석진과 나의 평범하면서 소중한 일상에도 생각지 못한 큰 시련이 찾아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어느 여름날 석진이 일하는 건설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
무거운 자재더미가 무너지며 그 아래에 있던 석진이 갑작스럽게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다. 초조한 마음으로 응급실 앞을 서성거리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의사로부터 장기간 입원과 꾸준한 재활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 순간 내 뇌리에는 이제 이 삶이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만이 남았다. 남편이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나는 그 시간을 보냈다. 아침 일찍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퇴근 후에는 다시 병실에 앉아 남편의 식사와 재활 운동을 돕고 밤이 깊으면 집과 병원을 오가며 피곤에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다. 그 와중에도 집안일과 시골의 친정엄마, 어린 자식까지 모두 내 손길이 필요한 존재였다. 그동안 나의 수고와 고생에 대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던 시어머니 미숙 씨도 이 병고를 계기로 처음으로 나를 이해하게 되었다. 처음엔 시어머니 역시 병원에 자주 왔지만 오랫동안 머무를 순 없었다. 시댁과 친정, 두 집의 걱정까지 한 몸에 안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내 모습에 그분도 조금씩 변화했다. 한 번은 병원 복도 구석에서 시어머니가 나를 붙잡고 정말 고생 많다. 너 없었으면 우리 석진이 어쩔 뻔했니? 라는 말을 조용히 건넸다.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 순간 지난 오해와 갈등, 섭섭함이 어렴풋이 사라지는 듯 했다. 석진은 오랜 치료와 재활 끝에 조금씩 일상을 되찾았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우리를 짓눌렀다. 남편의 치료비와 생활비, 아이 양육비에 내 월급만으로는 빠듯했기에 나는 추가 과외까지 뛰었다. 때론 이 모든 짐이 너무 무겁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픈지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아이가 엄마의 얼굴에 기대어 힘내요 우리 엄마 최고! 라고 속삭이는 순간마다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이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부부로서의 연대와 가족 전체의 결속력 역시 조금씩 단단해졌다.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다. 석진도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라며 내게 고마움을 표현했고 나 역시 누구보다 그를 믿고 지켜주고 싶었다. 그 마음이 점점 쌓여 예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진한 신뢰와 애틋함이 생겼다. 시어머니 역시 나를 향한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음식이 부족할 땐 친히 반찬을 챙겨주고 주말이면 대신 아이를 봐주며 너도 좀 쉬어라 는 따뜻한 말을 건네주셨다. 서툴지만 진심 어린 감사와 배려가 전해질 때마다 나는 이 가족이 내게 진짜 내 편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이전에는 표면적인 역할만 강요받던 며느리였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의 일원으로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울타리를 얻었다는 사실이 새삼 벅차고 고마웠다. 위기의 순간 나는 내 속에 숨어있던 강인함과 인내심을 스스로 발견했다. 어릴 적 아버지를 일찍 잃고 엄마의 손에 자라면서 배우고 그리고 석진 역시 내 곁에서 묵묵히 때로는 눈물겨울 정도로 성실히 재활치료에 매진하며 우리의 미래를 다시 함께 그려가기 시작했다. 이때의 경험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일생일 때 반전이자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에 깊은 교감과 신뢰를 남겼다. 평범한 일상에 익숙해질 때마다 우리는 이 시절을 떠올리며 비록 폭풍이 몰아쳤지만 결국 우리는 함께 이겨냈구나 라며 서로를 장하게 여긴다. 우리 부부의 사랑도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이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진 것은 물론이다. 인연이란 호사로만 채워질 수 없는 것이라는 걸 몸소 깨닫게 해주던 시기였다. 풍요로운 순간보다 시련의 한가운데서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미로해지는 그 마음이야말로 가족을 가족답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힘임을 나는 배웠다. 한편으로 이 고비를 넘기며 나는 새삼,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힘들고 약해질 때 내 곁을 지켜주는 이들이 이렇게 많구나. 나는 든든함을 느꼈다. 그리고 누구보다 가까우면서도 치열하게 부딪혔던 시어머니와 나 사이에도 말로 다 못할 깊은 이해와 정이 자란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었다. 이제는 평범한 아침 햇살, 복닥이는 주말 가족 식사, 저녁마다 돌아오는 아이의 환한 미소, 그리고 남편의 조용한 격려 한마디에 더없이 큰 행복과 의미를 찾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힘든 시간들이 없었다면 결코 얻지 못할 소중한 삶의 자산이 우리에게 남은 셈이다. 삶은 언제나 고통과 기쁨, 교차하는 긴 여정이다. 하지만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결국 서로를 지키고 이해하며 성장하는 법을 배운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또 어떤 큰 시련이 닥치더라도 우리 가족 모두 다시 한번 손을 맞잡고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게 됐다. 지치지 않는 노력과 가족의 애틋한 결말. 남편의 긴 병상 생활과 가족의 여러 위기를 지나오며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다. 과연 이 수많은 고비 끝에 우리는 어디에 도달할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확실해진 것은 힘든 순간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정이었다. 사고로 시작된 시련은 단지 남편의 재활치료에 그치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크게 위축된 시기, 마음의 여유 역시 빠듯했다. 하지만 나는 가족을 위해 매일 아침을 정성껏 차리고 남편의 손을 잡고 함께 병원 운동장 산책을 했다. 아이에게는 우리 집의 행복은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 는 말을 자주 들려주었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 뒤 시어머니는 예전과 달리 며느리는 원래 어렵고 힘든 자리라며 모심이 대하던 분이 점차 내게 미안함과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조용히 부산의 친정엄마께 전화를 걸어 딸을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저희 집에 큰 힘이 되어줍니다. 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한 적도 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듣는 순간 지난날의 오해와 오만이 눈 녹듯 사라졌다. 결혼 초반 내가 외로웠던 만큼 작은 가정에서도 더 깊은 배려와 소통을 실천하고 싶었다. 남편은 매일 저녁 집에 오면 오늘의 기쁜 일 하나, 아쉬웠던 일 하나씩 나누는다. 딱딱하던 우리 부부의 대화가 점차 진솔한 감정의 그르로 변해간 것이다. 아이 역시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연스레 감사를 배우고 어려운 일 앞에서도 함께 고민한다는 가족 문화를 체득했다.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넉넉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고 새로운 터전에서 다시 시작했다. 주말이면 가까운 공원이나 근교 산책길을 거닐며 가족만의 소박한 행복을 쌓아갔다. 내겐 이 작은 평화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었다. 어렵고 힘들던 시기를 버티며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인하고 단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한국 며느리라는 굴레를 벗어나 한 명의 아내, 엄마, 그리고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된 인간으로 성장했다는 자부심도 생겼다. 그리고 남편과 아이, 시어머니까지 모두가 한 걸음씩 성장해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소중했다. 결국 가족이란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없는 공감과 애정,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쌓여야만 완성되는 공동체임을 나는 온몸으로 깨달았다. 누군가는 말한다. 행복한 가정이란 운이 좋아야만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내가 살아본 경험에 따르면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대화하고 고비마다 함께 손을 맞잡는 그 작은 노력이 운명보다 더 큰 힘이었다. 앞으로도 수많은 날들이 남아있겠지만 그 어떤 시련과 갈등이 닥쳐도 나는 지금의 우리 가족과 함께라면 또 한 번 용기 있게 맞서리라 믿는다. 바로 그 믿음이 내게 매일 새로운 희망과
애틋한 다짐을 심어준다. 새로운 보금자리, 사랑과 이해로 가득한 우리 가족의 시작. 고향으로 이사해 처음 맞이한 아침, 나는 꾹꾹 눌러 담은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새 집의 창문을 열었다. 남편, 아이, 그리고 나. 우리 셋이 함께 쌓아 올린 소박한 공간이지만 그 어느 것에도 비할 수 없이 애틋한 우리 집이었다. 이 작은 아파트는 시간, 서로를 보듬으면서 쌓은 신뢰, 상처와 갈등을 겪는 동안 틈틈이 쌓아온 사랑, 서로를 위한 매일의 사소한 배려로 채워진 결과였다. 이전의 집에서는 늘 조심스러운 며느리였다. 방문할 때마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봐야 했고, 이런 건 왜 샀니? 돈은 어떻게 모을 거니? 라는 질문에도 잦은 설명과 오해가 뒤따랐다. 새 보금자리에서는 나와 남편이 중심이 되어 집안의 분위기를 만들어갔다. 시어머니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셨지만 이제는 과거처럼 참견을 일삼지 않았다. 오히려 주말마다 반찬을 만들어 오시며 이 집에서 네가 편히 지내야 우리 석진이도 행복하지 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반복되는 시어머니의 배려에 마음이 조금씩 풀렸다. 나는 이사를 기점으로 우리 가족만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기로 했다. 첫 번째는 감사와 칭찬을 숨기지 않기. 두 번째는 가족끼리도 사소한 일에 꼭 인사하기. 세 번째는 어떤 감정도 솔직하게 말하기였다. 매일 아침 식탁에서 오늘도 힘내자 라고 먼저 건배를 제안했다. 남편은 이렇게 밝고 따뜻한 집이 된 건 전적으로 네 덕분이야 라고 하며 나를 격려해줬다. 아이 역시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 오늘 고마워요 라는 인사를 자연스레 배웠다. 이런 사소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온 집안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꿔줬다. 이사 초기에는 경제적으로 아직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집안에 작은 식물과 손수 만든 쿠션, 가족 사진을 하나하나 걸며 우리만의 추억을 쌓았다. 방 한 칸에서 시작된 부부의 삶이 이제는 한 집을 채우는 가족애로 번져나갔다. 주말 아침이면 세 식구가 거실에 돗자리를 깔고 아침을 함께 먹으며 도시락 싸서 가까운 공원으로 소풍도 다녔다. 서로 다른 세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우리가 이 작은 아파트에서는 마치 오래전부터 진짜 가족처럼 어우러졌다. 나는 스스로를 위해서도 작은 변화를 이어갔다. 아내와 엄마라는 역할, 며느리라는 굴레에 매몰되기보다 나 자신을 응원하기로 했다. 한 달에 한 번은 혼자 근처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일기를 썼다. 집안일이나 남편, 시어머니에 관한 감정도 솔직하게 적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독였다. 그러다 보면 가끔 이젠 정말 내 삶이 시작됐구나 하고 미소 짓기도 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 역시 이사 이후 확실히 달라졌다. 나의 사정을 먼저 이해해 주려 했었고 반찬을 놓고 갈 때마다 요즘 힘든 건 없니? 라고 조용히 내 마음 물어주셨다. 나는 그럴 때마다 어릴 적 모친과 대화하는 듯한 안정감에 마음 한켠이 따뜻하게 채워짐을 느꼈다. 어머니, 저도 이제는 가족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던 시어머니의 눈에서도 따스한 웃음이 번졌다. 살다 보면 부부나 가족 사이에 새로운 공간, 낯선 환경이 오히려 치유와 성장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된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익숙함에 젖던 같은 일상도 새로운 집에서는 서로를 배려하고 점점 더 존중하게 된다. 아이 역시 이사 온 뒤 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고 새로운 친구도 금세 사귀었다. 우리 부부는 틈틈이 함께 집안 구조를 바꾸며 직접 가구를 조립했고 이런 시간은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삶이 고단할 때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장 먼저 변하는 내 마음을 느꼈다. 집안 구석구석에서 울려 퍼지는 아이의 웃음과 저녁이면 평화로운 남편의 목소리, 그리고 주말마다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다정한 대화. 이전에 내가 애써 견디던 외로움과 긴장감, 며느리로서의 책임감은 지금 이 공간에서는 점차 희미해졌다.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집안의 대소사를 혼자 짊어진다는 부담이 아닌 가족 모두가 내 편이 되어주는 느낌이 들었다. 남편과의 관계 역시 새로운 집에서 완전히 달라졌다. 갓 결혼해서 시댁에서 지낼 때는 서로의 사소한 행동에 오해와 투정이 쌓이기 쉬웠다. 하지만 지금은 퇴근 후 마주 앉아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을 나누고 아이와 함께 미래의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남편도 내가 지금껏 버틸 수 있었던 건 네가 곁에서 묵묵히 함께 해줬기 때문이야 라고 진심을 털어놓는다. 그런 소박한 고백에 나는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겼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단단해졌다. 지출을 아끼고 때로는 평소에 하지 않던 작은 일이라도 함께하며 집안 살림을 꾸려나갔다. 어느 저녁 남편과 마트에서 유통기한 임박 할인 상품을 고르던 일로 크게 웃었던 적도 있다.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일도 특별한 추억이 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아이에게 행복은 크고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가르쳤다. 매일 밤 잘 자라는 인사,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하는 습관, 실패했을 때 함께 웃으며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는 격려. 아이는 그런 가족 안에서 배려와 이해, 화해의 방법을 한 걸음씩 배우고 있었다. 나 역시 아이를 키우며 진짜 가족의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깨달았다. 이웃들과의 교류도 큰 변화였다. 처음엔 낯선 곳에서 적응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주말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만난 이웃들과 인사를 나눴고 자연스럽게 커피 한 잔을 함께하며 서로의 어려움을 들어주었다.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이웃이 생기자 나는 더 이상 외딴 섬에 홀로 있는 기분이 들지 않았다. 내 곁엔 이제 내 가족뿐 아니라 같은 동네에서 같은 고민을 나누는 진짜 친구들이 있었다. 분명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었다. 새로운 집에 적응하는 동안 부침도 있었고 가족끼리의 사소한 다툼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마다 대화를 멈추지 않았다. 내가 속상한 마음을 조용히 이야기하면 남편은 귀를 기울여 주었고 아이가 잘 못한 일도 다그치기보다는 먼저 이해하려고 애썼다. 시어머니 역시 집에 들르면 깨끗이 정돈된 주방이나 밝게 웃는 손자를 보며 정말 잘 살고 있구나 하고 칭찬해 주었다. 그 한마디에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집에는 예전엔 느끼지 못한 화목함이 깃들었다. 남편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돕고 아이가 엄마를 따라 누더기 인형을 함께 꼬매는 모습이 이제는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이런 변화를 시어머니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너희가 알아서 잘하니 내가 이제 할 일은 응원뿐이구나. 나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진짜 며느리가 아닌 한 집안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다. 나는 마음 한켠을 늘 채우던 의무감 대신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됐다. 단출해도 따뜻한 저녁 밥상, 사소한 일상에 깃든 정, 모두가 어우러진 평범한 가족의 삶이 내겐 더없이 소중하게 다가왔다. 그 과정에서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아내, 엄마, 딸,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늘려갔다. 나의 꿈, 나만의 취미,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목표도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했다. 가끔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처음엔 서로 참 어려웠지만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서 좋아 라고 하신다.
내가 힘든 과거를 지나 이 집에서 얻은 모든 것, 따뜻한 관계, 서로에 대한 신뢰, 웃음이 넘치는 매일, 이 오롯이 우리 가족의 진정한 자산임을 깊이 실감한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이들에게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진심의 편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 행복한 가족은 언제나 막연한 꿈처럼 멀게만 느껴지는 적이 많았다. 특히 결혼 그리고 한국 며느리 나는 이름으로 새로운 가정에 들어온 날부터 그 꿈은 때론 초라하게, 때론 도저히 손에 닿지 않는 신기루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세월 동안 내가 걷고 그 안에서 부딪히고 울고 웃었던 모든 순간은 내 삶과 가족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 편지는 그런 나의 경험을 담아 지금 힘겨운 길을 걷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남기는 글이다. 가족 안에서 길을 잃었을 때 이방인처럼 느껴지던 그날들. 새로운 가족과의 생활, 낯선 시댁의 규칙, 며느리로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수많은 의무와 책임. 누군가에겐 당연한 일상이 나에겐 견디기 힘든 무게로 다가왔다. 사소한 일에도 오해가 쌓이고 서로의 사정을 모르기에 상처로 남은 날이 많았다. 경제적 불안과 미래에 대한 막막함,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잠 못 이루며 내 눈물로 베개를 적신 밤도 수도 없이 많았다. 그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만 이렇게 외롭고 힘든 걸까?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모든 가족이 행복해 보이는 세상에서 나만 혼자인 듯 느껴질 때가 있었다. 아무리 애써도 바뀌지 않는 관계, 늘 모자란 듯한 경제적 현실, 골목 끝에서 기다리는 쓸쓸한 오후. 때때로 이 결혼이, 이 가족이 과연 내 인생의 축복일까? 자책하고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곤 했다.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고충과 못다 꺼낸 말들이 쌓여 일상조차 버거워졌다. 하지만 그 모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지나 지금의 나로 설 수 있었던 건 결국 가족이란 이름 덕분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나를 지탱한 작은 희망들, 극심한 갈등과 상실의 한가운데서도 희미한 빛이 되어준 것은 아이의 한마디, 남편의 작은 위로, 그리고 내 속에 숨어있던 단단한 의지였다. 엄마, 오늘도 고마워. 여보, 내가 곁에 있어줘서 힘이 돼. 아주 짧은 말 한마디, 고단한 하루 끝에 들려오는 따뜻한 목소리가 점점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힘든 현실 속에서도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면 내 곁에 진짜 필요한 이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소중한 순간들이 쌓여 절망 속에서도 다시 한번 내일을 선택할 힘을 주었다. 갈등 속에서 배우는 성장과 변화. 혼자만 희생하는 듯 보였던 시절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되자 내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아이까지 모두가 서로의 편이 되어가고 있었다. 오랜 시간 쌓여온 오해와 사랑의 언어가 달랐던 부족함도 마음을 열고 한 번 더 대화하려는 노력 조용히 손을 내밀고 진심을 나누다 보면 생각보다 쉽게 문이 열린다는 걸 직접 경험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주는 위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각자의 인생 무게에 짓눌리고 때로는 가족조차 원망스러울 때가 찾아온다. 하지만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것 같은 그 밤에 내 곁을 지켜주는 가족 한 사람의 온기가 있기에 우리는 다시 버틸 수 있다. 나는 힘든 날의 혼잣말과 숱한 눈물,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을 지나며 가족은 절대로 실망과 후회의 대상만이 아니라 결국 나를 다시 세우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임을 느꼈다.
가족이란 반드시 완벽해야만 하는 것도 항상 기쁘기만 한 것도 아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지나고 나서야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았다. 그러나 아픈 상처로 묶여 있을 때조차 우리는 언젠가 다시 손을 맞잡고 서로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한다. 괜찮다. 수고했다. 내 곁에서 늘 응원한다는 한마디가 내 지난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 불완전한 우리의 이야기. 그러나 여전히 아름다운 이유.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각기 다른 삶의 습관, 가치관, 말투, 성격이 쌓이면 작은 일에도 갈등이 생긴다. 서로 다름을 이해하려는 것, 그리고 끝없이 대화하며 화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가족이 되는 길임을 부딪히며 배우게 된다. 나의 경우 결혼 초반은 매일 반복되는 오해와 다툼에 지쳐 힘들었다. 때로는 남편과의 말 한마디에서, 시어머니와의 식사 자리에서 너무나도 다른 삶의 방식이 불화를 불러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서로를 바라보게 됐다. 그때부터 조그마한 변화들이 시작됐다. 맛없는 반찬에 웃으며 다음엔 더 맛있게 해볼게요 라고 할 수 있었고, 피곤한 하루 끝에 고마워요 라는 한마디를 잊지 않게 되었다. 시어머니 역시 서투른 칭찬, 어색한 안부 인사라도 반복하다 보니 진심이 전해졌다. 아이에게는 어떤 실수도 용서해주자고 다짐했고, 남편과는 하루의 기쁜 일과 힘든 일을 나누는 습관이 생겼다. 이렇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우리의 이야기가 결국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지 않았지만 매번 솔직하게 마음을 꺼내 보이며 진짜 소통이 시작됐다. 내 상처와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은 나를 더욱 담대하게 만들었다. 가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나의 꿈과 미래도 되짚어본다. 가족과 함께할 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 또한 독립적인 인간으로 목표를 세울 수 있다는 용기를 얻는다. 우리 집에는 여전히 고난과 갈등이 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과정을 가족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고 있다. 행복한 가족을 꿈꾸는 모두에게 혹시라도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긴 터널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때로는 세상에서 혼자가 된 것 같고 가족이라는 이름이 상처로만 남는 날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그 모든 아픔이 튼튼한 신뢰와 사랑의 밑거름으로 돌아오게 된다. 가족은 운명처럼 주어지는 인연이면서도 동시에 매일매일 만들어가야 하는 관계다.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를 청하고 스스럼 없이 감사를 표현할 때 멀어졌던 마음은 서서히 가까워지고 오해는 풀어진다. 인생의 어느 구석에서든 나의 가족이 곁에 있다는 사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로이자 용기임을 꼭 기억해줬으면 한다. 끝없이 도전하는 용기와 믿음, 행복한 가정, 좋은 가족 관계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많은 오해와 갈등, 눈물과 다툼을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서로의 진심에 다가간다. 그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한 번이라도 더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작은 노력이 쌓이면 언젠가 가족 모두가 진정한 의미의 사랑과 연대를 느낄 수 있다. 내가 직접 몸으로 겪은 수많은 고비와 마지막까지 손을 잡아준 가족의 존재가 있었기에 나는 끝내 행복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누구라도 진정한 가족을 꿈꾼다면 결코 그 꿈을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작은 용기와 노력을 보태주길 간절히 바란다. 나의 진심을 담아 건네는 마지막 한마디. 이 글이 지금 막막함 속에 있는 당신에게 아주 작은 용기라도 주었으면 좋겠다. 행복한 가족,
완벽한 사랑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실수하고, 상처 주고, 다시 용서하고, 말없이 곁을 지키는 일상의 반복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값진 선물이다. 지금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젠간 그 소망이 꼭 현실이 될 것임을 진심으로 전하고 싶다.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고 싶은 날에도 가족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품은 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내일을 살아가자. 내 곁을 지키는 소중한 이들과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진짜 가족으로 거듭나길 기도한다. 그러니 행복한 가족이라는 꿈을 결코 포기하지 말기를. 이 말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한다.